예, 기업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테크노파크 수석 전문위원 강순식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힘써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할 자료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원가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일을 하나 벌렸습니다. 가게를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인수를 하게 됐었는데 그 가게가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최근에 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득이하게 인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게를 인수하고 최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가게를 맡겨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은 그런대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좀 많이 활성화된 바람에 매출은 그런대로 있는데 사실상 수익이 안 남는 그런 구조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 2달 정도 지금 됐었는데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재료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마진이 거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들한테 원가 절감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빵하고 야채 같은 어떤 그런 재료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조달할 것인지 어디에서 구매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이익이 남는 어떤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저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전북 테크노파크의 그 컨택센터의 수석 전문위원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영자문 주식회사에서 기술 분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분야들은 제조업의 주로 기술 개발 쪽하고 원가 절감, 공정 개선 쪽에 주로 많이 강의를 해왔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에 지금 강의할 내용들은 크게 7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하고 그리고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조원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장 혁신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원가 절감의 개선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원가 절감을 추진하는 방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업이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초인류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프로덕트, 제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초인류 경쟁에서 기업이 제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렇다면은 어떤 위주의 경쟁을 할 거냐? 질 위주의, 품질 위주의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세스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누가 할 것인가? 사람이 하는 것이죠. 결국은 원가 절감이고 기업의 운영은 모든 것들은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의 환경 변화가 최근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로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역동적이기도 하지만은 침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경기 시장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조정 경기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수상에서 하는 경기로 봤을 때 과거에는 조정 경기의 형태의 기업을 운영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래프팅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의 환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 조정 경기는 잔잔한 물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래프팅은 급류에서 빠른 물살에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행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조정 경기는 통일적이고 일사불란하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래프팅은 각자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자, 시선은 조정 경기 같은 경우는 리더만 전방을 보면 되지만은 래프팅은 전방위를 다 봐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입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조정 경기는 멈추지만은 래프팅은 전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죠. 자, 우승의 조건은
조정 경쟁 속도로 승부를 합니다. 하지만 래프팅은 생존과 속도라는 두 가지를 다 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조정 경기처럼 우리가 기업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생존을 위한 래프팅의 어떤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기업을 끌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불황기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기업의 영향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황기 환경 변화로서는 매출 감소, 그리고 원가 절감, 원가 상승, 그 다음에 가격 경쟁의 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금 경색이 기업에 오게 됩니다. 자, 기업에 이걸로 미치는 영향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하락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기업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 경쟁력 및 제품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현금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기업이 불황기에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기업이 변화에 대해서 기업의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기업은 이게 지금 70년대부터 약 한 2000년대까지의 기업의 운영 방식이었다고 본다면은 기업의 이윤 추구 전략은 가격 인상을 했으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독과점이나 경쟁이 없었을 때는 기업이 내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더 이윤을 더 붙이면은 가격을 더 올리게 되면은 기업의 이윤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격에 내가 제조 원가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윤은 기업이 정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윤은 기업이 정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경쟁 회사와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소비자가 어느 가격을 제시하면 기업이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을 띠는 것이죠. 결국은 이윤을 남기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비, 노무비, 원가, 그 경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의 대두가 되는 거죠. 이게 기업의 변화 요구 사항입니다. 자,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서 공장 혁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의 산업화 시대에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공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때는 생산만 하면 팔리는 판매 가격을 생산자가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원가와 이익을 더하면 그게 결국은 판매 가격이 되었던 시대가 20세기였습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 노력을 덜 하더라도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21세기의 무한경제 시대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줄었죠. 많은 기업들이 태생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고객은 원하는 것만 사는 것이죠. 경쟁 A, B, C, D라는 가게를 다 둘러봐서 내가 마음에 맞는 좋은 제품, 질 좋은 제품, 가격이 싼 제품, 가성비 높은 제품들을 원하다 보니까 제품은 결국은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것이죠. 결국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것이 이익이 아니라 판매 가격에서 이익을 뺀 것이 원가가 되는 구조로 간다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페이지처럼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다는 얘기는 이익을 내가 사실은 기업주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판매 가격에서 이익을 뺀다는 얘기, 소비자한테 제공할 가격에 대해서 이익을 뺀다는 얘기는 내가 제조하는 원가를 얼마큼, 결국은 기업은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사실은 도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윤을 남기려면 내가 원가를 얼마까지 줄여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 절감이 기업의 이윤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들이 이런 차원에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국내외 기업의 혁신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불황기에 기업의 혁신 사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해외 기업 사례도 있고 국내 기업 사례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업이 어려우면은 인력 감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먼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인력 감축이 쉬웠습니다. 왜? 고용의 유연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현재는 인력 감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한번 채용을 하면은 기업주가 싫다고 해서, 기업주가 어렵다고 해서 쉽게 그 고용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인력 감축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시장 구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자, 기업의 사업 자산을 매각해서 또는 공장을 일부 폐쇄하고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공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을 하거나 처리해서 회사의 어떤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이런 방법들을 시도한 또 기업들이 이 사례와 같이 또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감산, 조업 단축을 해서 기업이 이제 일량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조업 단축은 필요한 거겠죠. 자, 조업 단축을 해서 기업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투자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축소하거나 그 다음에 연기를 해서 그런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임원들의 연봉을 삭감한다든가 직원들이 같이 좀 우리 어려우니까 급여를 좀 인상을 좀 보류하자든가 어떤 복지에 대해서 좀 축소한다든가 경비를 삭감한다든가 출장여비라든가 뭐 재반 비용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해외 기업들의 사례하고 국내 기업들의 사례들이 여기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많은 그런 사례들이 불황기회 기업들이 시도했던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생산의 그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원가 절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산의 기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생산에 보통 3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설비, 재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재료, 머티리얼, 그 다음에 사람, 맨, 그리고 설비, 머신. 이 세 가지가 생산을 구성하는 핵심 3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은 메소드라고 하는 작업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서 포엠이라고 합니다. 이 포엠을 생산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결국은 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요소죠. 자,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설비는 여러 가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기계 장치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중장비라든가 생산에 필요한 어떤 그런 기계 장비들이 필요한 거죠. 자, 재료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재죠. 원부자재들이 우리가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료 관리가 생산의 가장 중요한 또 요소이기도 하죠. 전체 원가 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원가의 큰 구성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원가 절감한다면 재료비를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나머지 두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전체 원가 중에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많으면 30%, 적으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의 절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관리 기법, 여기에 작업 방법, 이런 부분들이 생산을 구성하는 핵심 4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드리면은 생산 시스템의 관리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생산은 인과 아웃으로 구성됩니다. 어떤 것을 인풋해서 어떤 것을 아웃풋으로 만드는 것이 생산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인풋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사람, 설비, 재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3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론을 말씀드렸죠. 네 가지 요소가 생산의 4요소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투입에 정보를 투입해야 되고 환경을 투입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생산량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품질, 그리고 원가, 그 다음에 납기, 그 다음에 안전, 그리고 사기, 이런 부분들이 생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관리 기법으로 보면은 생산량의 관리 기법은 결국은 공정관리에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품질 관리의 관리 기법은 아까 얘기한 품질 관리라는 품질의 관리 기법은 품질 관리에서 결정이 되고 원가는 원가 관리에서 결정이 되고 납기는 진도 관리에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로 결정이 되고 사기에 대해서는 노무관리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풋하는 관리 기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웃풋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원관리, 그리고 설비에 대해서는 설비관리, 그리고 자재에 대해서는 재료에 대해서는 자재관리,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작업관리,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관리, 환경에 대해서는 변화관리, 이런 부분들이 관리 기법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생산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서 원가 절감에 대한 어떤 그런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제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설비, 그리고 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핵심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관련 경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곧 재료는 아까 얘기한 재료비로 나타나는 거고, 사람은 노무비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설비나 제반 시설들은 제조 관련 경비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재료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재료의 비용을 우리가 재료비라고 하죠. 자, 여기에는 재료의 구입 비용하고 전월 재고 사용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료비 항목에 잡히게 되어 있죠. 노무비는 제조에 직접 간접 투입되는 인원들의 급여하고 퇴직금들을 우리가 노무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직접 인건비 및 퇴직금, 그리고 간접 인건비 및 퇴직금, 요 외에 기타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급여 형태의 그 비용들을 우리가 노무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조 관련 경비를 말씀드리면 제조 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전력비라든가 통신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공장 임차료, 그 다음에 소모 수선비 등이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매액, 우리가 매출액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판매액은 우리가 기업이 원하는 희망 이익입니다. 내가 얼마큼의 수익을 내겠다, 얼마큼 이익을 갖겠다라는 게 결국은 기업의 목표원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 이 목표원가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냐 없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어서 표준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원가는 기준원가는 기업이 정하는 원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결정하는 것이죠. 보통 이 부분을 우리가 목표원가보다 좀 낮게 잡아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현재 표준에 의해서 추정되는 원가를 우리가 표준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 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표원가나 표준원가가 있는데 실제 원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작업을 해보니, 어떤 일을 해보니, 어떤 걸 만들어 보니 이런 비용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만큼의 원가가 들어갔더라. 이게 바로 실제 원가입니다. 결국은 목표원가와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는 차이가 있게 되죠. 자, 목표원가에서 표준원가를 뺀 것은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자, 이 목표원가에서 표준원가를 뺀 것이 차이가 많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표준원가에서 실제 원가를 뺀 차이가 많다. 이 차이는 뭐냐면 제조 관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실제 원가가 목표 원가까지 가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부분들을 달성해야 되는지 아래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기업의 구성하는 원가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었죠. 직접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생산의 3요소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직접 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제조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제조 원가라고 하는 공정 원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원가가 곧 제조 원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이 공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 인원들이 들어가겠죠. 그게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 관리비를 플러스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총 원가라고 하는 매출 제품의 원가라고 하는 원가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출 이익을 플러스한 것이 이게 매출액이라는 것으로 잡히게 되겠죠. 여기 빠져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영업관리비가 빠져 있는데 영업관리비는 사실은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제조원가의 구성이 기업의 핵심 그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조원가를 세부 항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눠집니다. 직접 재료비라는 것은 재료를 그 제품의 그 구성 요소, 제품의 핵심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주 재료비를 우리가 직접 재료비라고 하겠죠. 계약 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부분품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목적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 수입 부품이라든가 외장 재료라든가 그 다음에 매입 부품이라든가 이런 어떤 추가 가공비에 반영되는 것들을 제외한 외주품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분품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주가공비라는 게 있습니다.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내가 가공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다른 기업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그 사양을 제품에
제품을 가공해 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외주 가공비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의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접 재료비는 뭐가 있을까요? 소모 재료비가 있겠죠. 재료를 만들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접착제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연마제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우리가 간접 재료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모공구가 있고 기구가 있고 비품비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것들. 그러니까 소모품비라는 것은 기업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면은 1년 미만에 소모되는 거고 없어지는 것들, 닳고 없어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모품비나 소모공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포장재료비가 있습니다. 포장재료비는 제품을 구성하지는 않지만은 제품을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간접 재료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무비가 있습니다.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가 있게 되는데 직접 노무비는 그 작업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 근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현장 근로자들의 직원들의 기본급 그리고 정근 수당, 가족 수당, 유엄 수당 이런 부분들이 직접 재료비를 직접 노무비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재수당은 기본급 외의 성격을 가지는 어떤 시간 외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이런 부분들이 기반 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노무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상여금이 있겠죠. 이런 부분도 직접 노무비에 포함이 되겠죠. 그럼 간접 노무비는 뭐가 있을까요? 이 직접 노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간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종사하는 그런 작업자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노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관리 감독자나 그런 어떤 설계 등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접 노무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조 경비 쪽을 살펴보면은 제조 경비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생산을 하려면은 첫 번째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제품을 구성하는 것들을 운반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물류가 있겠죠. 차량 운반에 따른 어떤 차량 운송비라든가 하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감가라는 부분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기계를 우리가 어떤 기계를 샀는데 그 기계를 바로 원가에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 기계가 10년 동안 사용한다면은 10년 동안 사용하는 가치를 기계의 어떤 구입가를 10년 동안 상각을 해서 제품의 재료 원가에 투입하는 것이죠. 이게 감가상각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 수선비가 있겠죠.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어떤 고장이 났을 때 건물이라든가 기계 장치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내가 로열티를 주고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특허권 사용량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비에 포함하게 되죠. 그리고 기술을 다른 사람의 기술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했을 때는 기술료를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또 포함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검사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시험 검사비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제품 건물을 짓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어떤 사용되는 그 임차료라든가 지급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보험료가 있겠죠. 화재 보험이라든가 장비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는 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복리 후생을 개선해주는 복리 후생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기 위한 보관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외주가공비 부분이 경비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비, 그러니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업자가 작업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소모되는 장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소모품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출장을 다니고 어디를 뭐 자료 조사를 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활동할 때 필요한 어떤 여비와 교통비, 통신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면은 부수적으로 나오는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은 폐기물 처리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도서인쇄비, 지급 수수료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제조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경비의 주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 원가 세부 항목 중에서 일반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기업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반 비용인데 제조 원가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우리가 비용,
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임원과 사무실 직원의 급료, 재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 그러니까 제조원가라고 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이 우리가 보통 제조원가라고 하는데 이 제조원가의 일정 비율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제조원가의 10% 정도를 일반관리비 수준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은 이윤인데요. 이윤은 영업이익을 우리가 말하는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일정 비율을 반영해서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상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 정도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제조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고 거기에 구성돼서 일반관리비가 있고 또 이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크게는 제품의 원가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료비가 보통 50%에서 한 7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경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한 10% 정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조 원가는 한 100% 정도 선에서 일반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또는 그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구성되긴 하지만은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재료비 비중이 그다음에 그리고 차지하는 제조 경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원가 절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 원가 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쪽 표에 보면은 제조 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부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쳐서 우리가 총원가라는 개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어떤 보통 보통 쓰기 위해서 만드는 표준 어떤 그런 원가 계산서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장 혁신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들을 하는데 부가가치 일이란 뭘까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가루가 있는데 밀은 농부가 제조를 해서 그리고 그걸 가공해서 그걸 사용하는 제빵, 빵 같은 형태로 만들어내겠죠. 농부가 만약에 제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마니 5만 원을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공한 사람은 여기에 2만 원을 플러스해서 7만 원에 이걸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빵을 만드는 사람은 여기에 플러스 3만 원을 해서 10만 원의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 과정에서 자, 2만 원, 3만 원이라는 이익이 붙었죠. 수익이 붙었죠. 이 수익이 바로 우리가 일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농부는 5만 원어치 일을 했고 가공한 사람은 2만 원어치 일을 했고 그리고 빵을 만든 사람은 3만 원어치 일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2만 원, 3만 원이 과연 수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수익에는 많은 비용 지출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했다라는 것은 이 3만 원, 2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비용이 과연 우리가 그 이익으로 남길 수 있는 돈이 얼마큼 되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우리가 보통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반복해서 들었다 놨다 또는 운반을 하고 서울에서 뭐 전북으로, 전북에 서울로 10번을 운반을 해도 그 제품이 변하지 않으면 그 제품의 가치가 변하지 않듯이 그거는 운반은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되겠죠. 이거는 부가가치적인 일이 아니란 얘기죠. 부가가치적인 일은 뭔가 형상이 변하거나 제품의 어떤 사양이 변하거나 제품의 성능이 변하거나 뭔가 고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돼야 비로소 부가가치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적인 일이 아닌 나머지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낭비라고 하게 됩니다. 낭비의 분류는 낭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필요한 일이 아닌 불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낭비라고 합니다. 현재의 일에서 돈 되는 일을 빼는 이게 바로 뭐냐면 부가가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낭비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제조의 낭비가 있고 자산의 낭비가 있고 과제의 낭비가 있고 판매 낭비가 있고 운영의 낭비가 있고 투자의 낭비가 있고 시스템의 낭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낭비, 제조의 낭비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의 낭비에는 과잉 생산의 낭비가 있습니다. 생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해서 낭비가 되는 요소죠. 그리고 가공의 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의 낭비가 있고
재료의 낭비가 있고 운반의 낭비가 있고 대기의 낭비가 있고 재고의 낭비가 있습니다. 요거를 생산, 제조의 7대 낭비라고 하게 되죠. 요 외에 나머지 자산이나 과제나 판매나 운영이나 이런 재반에 대한 어떤 낭비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낭비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비는 물적 낭비와 일적 낭비와 질적인 낭비가 있습니다. 자, 물적 낭비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생산의 7대 낭비를 말씀드렸었는데 물적 낭비는 과잉 생산의 낭비입니다. 과잉 생산 낭비는 다른 낭비를 감추어서 개선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운반의 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의 낭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물적 낭비라고 합니다. 자, 인적 낭비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 의해서 낭비되는 요소죠. 가공 그 자체의 낭비가 있고 대기의 낭비가 있고 동작의 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선 실마리가 되는 부분이죠. 자, 질적인 낭비는 뭐가 있을까요? 불량,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낭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질적인 낭비라고 합니다. 자, 과잉 생산의 낭비가 가장 나쁜 낭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과잉 생산의 낭비는 새로운 낭비를 발생시킵니다. 자, 재료 부품의 우선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더 만들기 위해서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올 여름에는 내년 여름에는 에어컨 시장이 굉장히 에어컨이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내년 여름에 그 에어컨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어렵다 보니까 겨울철에 미리 만들어 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접수를 주문을 받아서 만들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예측 생산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불필요하게 재료와 부품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용기나 팔레트, 상자 등을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설비랑 운반 장비들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과잉 생산에 대한 낭비 요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과잉 생산을 하는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기업이 더 많이 만들어 두려고 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가동률을 항상 일정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그 생산을 하다 보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다는 얘기죠.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수기에 사람을 돌려야 되고 설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수기에 더 제품을 재고를 쌓아두고 만들어뒀다가 성수기에 그 부분을 분할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에 대한 그릇된 사고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좀 더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미리 생산을 해놔야만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라인을 멈추는 일은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인을 지금 멈추면은 당장 작업자들이 놀고 생산 설비가 있으면은 당장 기업의 운영자들은 경영주들은 다급함을 갖게 되죠. 그리고 기계의 고장이나 불량, 결근 등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된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예측해서 우리가 좀 더 생산을 좀 당겨놔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든든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과잉 생산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죠. 자, 부하량의 3포입니다. 라인 밸런스가 일정하지 않는 부분들을 라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비수기 때 좀 더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도 어떤 과잉 생산을 하게 되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과잉 작업자가 투입되게 되죠. 결국은 뭐냐면 생산 낭비의 가장 큰 요소는 과잉 생산 낭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잉 생산 낭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절감해야 할 것인지 뒤에서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창출을 위해서 제조원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기업이 제조원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익이라는 것을 목전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익을 얼마큼 남길 건가, 우리가. 목표 이익을 얼마큼 남길 건가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올리는 방법보다 제조원가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그런 사명에 부딪히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조원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작업자 1인당 생산량을 늘려야 돼. 기계 설비 한 대당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코스트를 다운시켜야 된다. 재료 구입비, 사람 인건비, 그 다음에 기계에 들어가는 감가, 설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운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생산량 증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죠. 설비 효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가동률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설비의 종합 효율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설비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셧다운, 기계가 서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의 종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장이라든가 준비교체, 조정시간, 그 다음에 그 기계가 공회전하는 것들, 정지되는 것들, 그리고 속도가 저하되는 것들, 그
그 다음에 공정 중에 불량이 생기는 것들, 그 다음에 초기에 수율이 초기에 기계가 가동이 되면서 생산량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비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효율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인당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인당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자 배치라든가, 그리고 작업자의 동작을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 다음에 자동화를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측정,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당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코스트 다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원 단위의 효율화가 있습니다. 재료비를 절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치공구를 개선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대체품, 어떤 대체 자원, 어떤 이런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공품, 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는 우리가 인프라, 전기라든가 뭐 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무비를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존 스킬업, 그러니까 기계 설비라든가 어떤 이런 제반 어떤 기계 장비들에 대해서 얼마큼 유지 관리를 잘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무비 다운의 어떤 그런 보존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주 가공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사실은 내부에서 하는 게 좋겠지만은 다른 우리보다 더 잘하는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외주로 돌려서 그쪽의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도 있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냐, 외주처에서 해야 되냐, 그걸 판단을 해서 노무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조 경비를 다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선비를 절감한다든가 기타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조 경비에 대해서는 한 20가지 정도의 제조 경비 항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항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죠. 자, 원가 절감 활동을 위한 우리가 차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가는 모든 부분에서 인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코스트 자체를 인하한다. 우리가 구입해오는 재료비를 인하한다. 이거는 어디서 하냐? 구매부서에서 주로 하죠. 자, 그러면 거래처를 바꾸든지 구매 단위 수량을 늘려가지고 가격을 좀 다운시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구매 단가를 다운시키게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제 샌드위치 가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를 하다 보니 가격이 너무 비쌌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 시장도 가보고 야채 시장도 가보고 직접 농가에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야채를 구매하는 거래처를 찾다 보니까 재료비가 기존보다 20% 30% 줄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비가 70% 80% 차지하는데 그중에 20% 30%면 얼마입니까? 약 한 10% 20% 가까이의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코스트 다운 자체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환, 그 다음에 이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대출을 받아다가 사는 것들도 많습니다. 회사가 돈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은행에 넣으면 금리가 이자가 발생되고 또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이자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료를 먼저 구매하게 되면 그 재료가 생산 현장에 쌓여서 재고로 쌓여가지고 묶어져 있는 돈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라든가 자금 부서에 대해서는 생산의 최소한의 어떤 소유량만 필요한 부분만 구매하고 나머지에 대해 최소한의 어떤 자금을 줄여주는 그런 다이어트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가제 적용률을 상승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낮은 품질의 원가를 제품을 쓰는 것들은 사실은 재료를 쓰는 것들은 좋지는 않죠.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죠. 하지만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료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른 어떤 대체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저가제를 적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들은 좋은 품질이 요구되는 것들은 그걸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더 가격이 낮은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거는 개발부서라든가 전 부서가 같이 참여해서 찾는 것이죠. 자, 배합비를 싸게 한다. 배합비를 싸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합 비율을 보통 레시피라고 하는데 이 레시피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 원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료 부서, 이제 그 원료를 제조하는 부서하고 생산 부서에서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식스시그마라든가 V 등의 기법을 우리가 활용해서 단가 인하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